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시각으로는 어제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두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 상황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우크라이나 각국의 대응이 지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여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공개된 웹캠 중에 그 도네츠크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돈바스 지역,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한 지역 중에 하나 웹캠을 찾아서 와봤어요. 그런데 뭐 도심 지역은 아니고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놀이터인데 지난 24시간의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저희도 현장이 궁금해서 좀 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 있는 한 주거지입니다. 아우디이우카라는 지역인데요. 뭐 이것만 봐서는 사실 뭐 과연 여기가 위기가 고조된 곳인지 알기는 좀 어렵고 저희 취재진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까지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이런 뭐 군사적 충돌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주 그리고 루간스크주 이 두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충돌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로 전쟁이 시작이 된 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금 이제 화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의 고재남 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 오늘 오전에 속보로 타진돼서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두 이제 독립국을 승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군을 평화유지 명분으로 투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자, 원장님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나 이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2014년 그 독립국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러시아 정부는 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협력을 해가지고 이 민스크 협정 2를 2015년 2월달에 체결한 이후에 이 민스크 협정에 의해서 그 도네츠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협정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발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전혀 어떤 진전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런 상태로까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 러시아군의 어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한 집중 배치로 이 전쟁 위험 그리고 이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이렇게 침공 임박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고위 인사들이 주장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그 국가 두마 우리로만 의회입니다. 의회가 이 두 국가의 그 독립을 승인하는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께 독립 어떤 허용을 좀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미국과 이제 러시아 그리고 그 유럽 국가들과의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해결 노력이 진행이 되어 오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 그냥 전격적으로 이렇게 독립 승인하고 또 이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제약을 지금 체결을 하면서 또 평화유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격적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기 전에 저희 댓글로 좀 질문들도 있어서 한두 가지 먼저 여쭤보면요. 일단 가장 네네. 걱정하는 부분은 물리적 충돌이 과연 있을 것이냐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침공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게 원장님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런 군사 충돌이 동부에서 일어난다면 러시아군이 지금 550km 정도 떨어진 수도 키예프까지도 진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도 지금은 참전을 안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뭐 결과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된 어떤 물리적 충돌이 세계대전으로까지,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충돌하는 수준으로까지 격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은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이 친러 반군 간에 있어서의 산발적인 어떤 그 무력 충돌 상황인데요. 박격포가 왔다 갔다 해서 거의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사상자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그 한 8년간 계속돼 왔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급격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푸틴 정부의 어떤 그 결정대로 평화유지군이 이 우크라이나 측과 반군 측의 어떤 그 접경 지역이죠. 예? 접경 지역에 이제 배치돼 가지고 이그 평화유지를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충돌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군 간의 어떤 전쟁 발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그 돈바스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고 또 화력도 그쪽에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군이 개입하지 않고는 그 친러 반군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이제 양측의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 확산되고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어떤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많다. 즉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3만 내지 5만 명의 어떤 지금 그 러시아군이 지금 그쪽에서 키예프 쪽을 향해서 밀려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동부 지역 그리고 저 크림반도에서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3면에서 이 동시 작동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전 국토의 어떤 그 점령이라기보다는 그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북으로 드네프르 강이 쭉 이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부 간의 넓어요. 어떤 예. 그 갈등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이 드네프르 강 동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군사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군사적 개입 문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군의 어떤 직접적인 파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미군의 상당수 한 200명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 개혁이랄지 그리고 그 군사 태세 강화를 위한 어떤 훈련을 시키는 교관으로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태에 악화되면서 미군들이 전부 다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군이나 또는 일단 나토 그 회원국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개입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직접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선이 유럽, 심지어는 미 대륙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그 나토 군들은 최대한 예. 군사적인 어떤 개입을 자제를 하면서 또는 경제적인 제재, 외교적인 어떤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반면에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많은 무기들을, 첨단 고성능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예, 예. 그렇죠. 대전차 어떤 무기랄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무기 지원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만 군사력 차이에 있어서 압도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발발하면은 거의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패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대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마도 양측이 이제 교전할 가능성은 최대한 양측 모두 일단은 피하려고 하기는 하겠는데요. 동부 지역의 어떤 분쟁은 지금 이미 분쟁 지역화가 된 지 8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그 전격적인 독립 승인으로 이제 긴장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푸틴 대통령의 선언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원장님,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한다. 물론 일부긴 하지만 원대 복귀를 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긴장이 완화되고 외교적 해결책이 나오는 것인가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한 2, 3일 사이에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독립 승인을 하면서 평화유지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떤 계기가 푸틴 대통령에게 작용한 걸까요? 네,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2월 16일 날 침공을 할 것이다 날짜가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니까 수일에 침공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침공설을 주장을 해 오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20일 날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렇게 기한이 끝난 것도 좀 배경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돈바스 접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어떤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친러 반군이었던 그런 그 점령 지역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우려를 하면서 한데다가 이제 또 러시아가 지금 12월 중순부터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다시 작년 말해서 12월이었습니다. 예. 네, 작년 12월 15일이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 대안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그런데 미국 측과 나토 측의 어떤 그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절대 시키지 않겠다 하는 명시적인 어떤 그런 그 선언과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보장, 이게 조약이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태가 이렇게 점차 친러 반군의 좀 불리한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철수를 분대를 해버리면 다시 이렇게 다시 어떤 재대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수를 하기 전에 일종의 어떤 최대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사태가 잘못 보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쟁으로 비화되고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만은 이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평화 유지를 한다는 그 명목하에 평화 유지를 파병을 해가지고 그 어떤 점령 지역, 반군들의 점령 지역을 보호를 하고 또 그 군인들의 국경지 배치하면서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핵심 제안에 대해서 한 반은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받아내면서 추후 협상을 해나간 형태로서의 마무리를 짓고 그 마무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24일 날 그 마무리 여부가 오늘 24일 날 지금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외교장관 간에 있어서의 협상이고 돼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예. 양측이 이렇게 좀 호의적인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다만은 푸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24일 회의를 보고서 정상회담 여부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모레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댓글로도 많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김진욱 님이 전쟁을 피하고 싶은 서방 세력의 성향을 파악하고 푸틴이 밀고 들어간 게 아닐까요?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일단 서방은 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요. 근데 아직 제재가 부과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네, 제재가 부과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제재가 2014년 그 크림 합병과 그리고 이 돈바스 분리주의자에 대한 어떤 그 경제 군사적 지원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 이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지금 그 테러 경제 외교 제재가 쭉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러시아의 어떤 그 침공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서로 이 협력 공동으로 만약에 침공이 이루어질 시 이 사상 이렇게 제재를 무례한 하겠다. 예. 뭐랄까 그 제재를 하겠다, 혹독한 제재를 하겠다 하면서 이 구체적인 제재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이제 지금 그 분리독립을 승리를 하면서 지금 그 도네츠크 루한스크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 즉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 사람들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을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22일이니까 그쪽 시간이니까 우리는 23일이겠죠. 23일 날 어떤 그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최악의 제재는 최고의 제재는 아닌 것 같은데 제재가 지금 그 상황의 어떤 전개에 연동이 돼서 이게 좀 강화되거나 또는 약화되지 않거나 또는 중단되지 않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재가 취해질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예.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도 손해이고 예를 들면 저런 쪽에 군을 파견한다든지 작전을 할 때 군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모로 악영향일 것 같은데. 엄청난 군비가 지금 지출돼 있죠.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이거 몽골 지배를 한 240년간 몽골 침입부터 240년 몽골 지배를 받았고요. 또 나폴레옹군의 60~70만의 어떤 집착을 1812년, 24년부터 받았고요. 최근에는 나치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2차 대전 때 사실은 그 2차 대전의 승리는 러시아군의 승리라, 소련군의 승리라 할 정도로 소련군이 희생이 컸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인이 희생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7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군인만 하더라도 1,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꽤 좋은 날로 해가지고 이제 전승기념일 행사로 5월 16일 대대적으로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러시아가 영토가 크고 그리고 이제 그 국경 지역이 취약해가지고 수많은 애점을 당해서 그 러시아 지도자들은 물론 국민들은 그 안보 불안심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러시아 사람들 우리가 예전만 못하고 이익을 경제 이익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케이, 니들이 확고한 제재를 해라. 우리가 충분히 제재를 우리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 때들에서 안보 이익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인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나토가 이렇게 동진에 오니까 그걸 막혀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큰 위협을 느꼈다고 하고 아까 저희 댓글 중에서도 모스크바 사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협이 굉장히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보다도 러시아에 더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돼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경향신문에다 관련된 기고를 썼습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전쟁설을 흘리는가, 주장하는가 하는 걸 썼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훨씬 반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어떤 동맹 체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 해가지고 지금 나토 트럼프 행정부가 있어서의 느슨해졌던 이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어떤 아주 좋은 호기로 좋은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 25일인가 4일인가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소위 말하면 초대를 했고요. 거의 작년의 일입니다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 회복을 위한 국제 회의를 그때 오거나이즈 했었어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면서 또 보내고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종의 어떤 반러적인 정책 그리고 러시아 압박 정책, 특히 어떤 우크라이나를 나토를 가입시키거나 또 내지는 우크라이나 대대적인 군사 경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견제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에 대한 위기를 느낀 이 푸틴 대통령과 이 푸틴 정부의 어떤 주요 인사들이 작년 3월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강구해왔고 군사적 대응 조치 그게 이제 작년 11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지금까지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됐다 이런 보고드립니다. 네, 원장님 지금 속보로 러시아가 오늘 24일 미러 외교장관 회담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외교 채널이 닫힌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하는 거랑은 별개로요. 이거를 이제 제3국의 입장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의 궁금증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미국과 러시아가 그 양측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나토와 유럽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푸틴 대통령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위기 고조를 빠르게 해소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썰스데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번 분쟁으로 지금 천연가스랑 원유값이 올랐는데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 모두 지금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요인도 있다 생각합니다. 푸틴 버중 오는 2024년 또 대선 4선이죠. 4선 1, 2, 3, 4에 5선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경제적인 제재랄지 이런 것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dig이 많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훼손돼 있고 또 미국도 아시는 대로 이 갑작스러운 아프간의 어떤 철군이랄지 그리고 또 국내 어떤 경제 여건에서 이 인플레가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는 11월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 뭐 아시는 대로 상원 하원에 민주당과 공화당 구성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민주당이 표를 많이 잃게 됐다 그러면은
제대로 정치를 앞으로 한 2년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치적 충돌이 배제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유가 에너지 가격 문제인데 글쎄요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한테 그리고 미국한테 오는 어떤 이익이다. 미국 봐라 이런 아시는 모르겠 미국 말에 셀가스 혁명에 의해서 제1의 그 산유국 제1의 가스 생산국입니다. 단 워낙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는 부수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어떤 안보적인 동기가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국내 정치적인 동기가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한 가지 더 지금 어쨌든 러시아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독립된 우크라이나라는 다른 나라의 특정 지역, 동부 지역에 대해서 독립국으로 승인을 하고 여기에 이제 평화유지군을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 러시아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한 불법적인 일이죠. 아시는 대로 크림반도의 어떤 합병도 물론 그 1954년까지 300여 년간 러시아 영토 일부로 존재해 왔고 또 행정국의 변경도 이제 어떤 그런 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아니라 당시 정치국이었던 그 결정에 의해서 그냥 편의적으로 행정국을 변경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90년대 초반에 이미 소련과 붕괴될 때 크림반도에서 다시 러시아로 합병하자는 분리주의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알겠지만 당시 소련과 붕괴 이후에 러시아가 극심한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 속에 있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선사례를 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을 해준 게 1997년입니다. 우호협동 및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코소보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소보, 세르비아에서 이제 코소보가 자치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세르비아군의 인종 청소를 막기 위해서 나토 군들이 거의 개입돼 있었고, 개입돼 있었고,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코소보가 분리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인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선례를 남기지 마. 그러면서 중앙정부인 세르비아 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니들 어떤 스테이터스를 결정해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크림반도가 똑같은 건데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면은 주민투표가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토 변경, 국경 변경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는 러시아인들이 그 당시 70~80% 살았으니까 근데 국민투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됐죠. 87%가 찬성을 해가지고 17%가 80% 참여해서 10%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맞습니다. 네,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었죠. 예, 우리도 그런 입장을 지금 우리 정부도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합병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국민투표가 아닌 일방적인 독립 지역의 어떤 정치 세력이 이렇게 독립선언을 했고 이거를 푸틴이 어떤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는 푸틴 입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크라이나 영토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분쟁 지역화하려는 푸틴의 속셈, 러시아 속셈이 그대로 앞으로 또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군요. 어쨌든 독립을 인정했네요. 네, 녹터너님 뭐가 됐든 무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내전으로 몰고 가고 있네요. 서울스타일님 뭐 그렇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네요. 일단은 내전이죠. 예, 내전을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그쪽을 분쟁 지역화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레 외무장관 회담이 있으니까요. 그거 결과를 살펴봐야겠네요. 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바로 해결은 안 될 것 같으니 또 말씀 여쭙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